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워낙 큰 현안이어서요. 이 고발 사주 의혹. 네. 야당에서는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의 만남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조성은 씨가 언론에 와서 했던 여러 가지 증언 중에서 보면은 사실 사람들을 좀 섬찟하게 할 수 있는 대목들, 예를 들어 원장님과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에 의해 가지고 많은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연상시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야당이 당연히 엄중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또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그 고발장의 전달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는 이제 당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다 확인했습니다만은 거꾸로 이제 그럼 고발장의 생성자가 누구냐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 궁금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빨리 결론을 내어서 이런 혼란이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그 또 한 명, 이 세 명을 이 고발을 했는데, 예. 당에서 직접 이 고발 조치를 한 건 아니고 이 캠프에서 이루어진 거네요. 실제로 박지원 원장이 해당 제보자를 만나고 이런 부분은 확인되었지만은 그 만남에 의해서 저희도 이제 국회에서 정보위 차원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겠지만은 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 같은 경우에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박지원 원장이 구체적으로 본인이 좀 해명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해명이 미진하다 싶으면은 당 차원에서 다른 조치를 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당 차원에서의 조치는 좀 절차와 수순을 밟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저희도 항상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보기관장의 대선 개입 또는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매우 엄격하게 엄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네.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은 이 메시지가 중요한데 이 메신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좀 구태고 사실 본질을 좀 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두 가지 다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 정당에다가 고발 사주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정보기관장이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한 폭로 과정에 대해 가지고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국정원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사안이 결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물타기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는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만났다는 것 이외에도 사실 제보자가 방송에서 나왔다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조합해 보면은 또 그리고 제보자가 본인의 SNS에 계속 게재해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박지원 원장 같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훈련되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이 했던 행동들이라고는 좀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살피고 싶습니다. 예. 오늘 조간신문 보도를 보면 이제 공수처에서 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 보낸 발신 번호와 이 전화번호 텔레그램에 나온 내용이 이제 일치한다. 이런 걸 이제 확인했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 사실 확인과는 좀 별개로 이 박지원 국정원장 문제는 좀 이 주목하고 와치하고 계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라는 것은 앞으로 수사 정보가 어떻게 흘러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이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표께서 이제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제 3명을 적시해서 국정원법 위반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이제 성명 불상으로 돼 있는데 그 한 명에 대해서 좀 들으신 얘기는 있으세요? 그 얘기가 이제 언론에 이제 나오고 난 뒤에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캠프 사람이다부터 해서 언론인이다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야 오히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사실 박지원 원장이 본인이 만난 사실은 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석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보자는 또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가지고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어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캠프가 사실 이렇게 법적인 고발 조치에 나서고 하는 부분들은 좀 당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후보가 후보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또 어떤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어떤 법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개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뭐 제지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뭐 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꾸로 이제 후보는 그런 역할을 하되 당 차원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박지원 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이라든지 조금 더 당 차원에서 다뤄야 될 이슈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뭐 역시 이 박지원 원장의 이 부분이 또 공방을 빚기도 했습니다만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박지원 원장의 거취 문제에 있어서도 향후 좀 추이에 따라서는 거취 문제까지 좀 이 공세 수위를 높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박지원 원장의 어쨌든 이런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트라우마를 남겼던 과거의 사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의 공정 관리 또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가지고 박지원 원장이 선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취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적극적인 해명을 좀 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한 이런 해명이 아니고 공식적인 국정원의 해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제보자의 어쨌든 그 입에서 듣는 이야기보다 지금 국정원법 위반의 주체는 박지원 원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박지원 원장이 명확하게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석자는 없었다라는 그런 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적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명명백백하게 전달을 해야지만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의구심을 조금 덜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매우 해명이 미온적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거는 국정원의 존립잔치를 흔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좀 또 어려운 자리이기도 해서 국회 정보위라든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의혹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야당 의원들이 정보위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오히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날카롭게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은 국민들은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그 불행한 어떤 기억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대선 경선이 야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 이제 1차 컷오프 발표가 있게 되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 또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또 상승세의 또 이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한데 이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는 단순한 이 반사 이득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뭐 경쟁력이 실제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뭐 우리 당에 이제 12분, 11분 되는 이제 훌륭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만 놓고 평가하기엔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4% 득표율로 2위를 했던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24% 정도는 홍준표 후보를 찍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지율의 확장성이라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더 얻느냐의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은 뭐 선거 초반부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되게 강할 겁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외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주목을 덜 받고 있는 뭐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그 외에도 박진 후보, 뭐 장기표 후보, 장성민 후보 이런 분들이 하태경 이런 분들이 충분히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내일 이제 1차 컷오프 발표가 있잖아요. 11분 중에서 이제 8분으로 줄어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역선택 방지 논란은 좀 일단락됐습니다만 이 본선 경쟁력을 묻는 부분은 좀 불씨는 남아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저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때도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논쟁이 많았지만은 실제 나중에 여론조사 그 단일화 결과를 보면은 그때 숫자가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것처럼 입시도가 조금씩은 변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자기 준비를 철저하게 한 학생이 이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처럼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간의 룰 차이 때문에 결과가 뒤바뀌는 경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2007년도에 진짜 저희 당이 반반으로 갈라졌던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경선 이외에는 네. 그렇게까지 막 한 자릿수 차이로 결과가 벌어져가지고 결과가 결정된 경선이 당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차 컷오프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이름을 다 거명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네. 2차 경선부터는 토론회가 시작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토론이 좀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우리 당에 보면은 후보자들이 사실 당 외에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입당해서 선거를 치르시는 분도 있고 또 그리고 당내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가지고 정치적 그런 비전을 형성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쪽이 장단점이 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빠르게. 예를 들어 그런 어떤 돌풍의 주역이 누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좀 기대해보고 지난 전당대회 때도 보면요. 네. 코로나 시국에 저희 선거였지만은 토론회라든지 연설회 이런 것들이 또 유튜브라는 새로운 수단과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인 효과를 저희 당내 경선을 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사실 오히려 민주당보다 이런 어떤 코로나 시국에서의 선거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은 저희 당이 좀 더 준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제 이 나이 제한이 있어서 사실 대선에 이제 나서지는 못했지만 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번 대선 경선도 또 그런 면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면도 있을까요? 저는 나이 제한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네. 스스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꿔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시국 이전과 이후의 선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2021년 들어서 있던 저희 당의 수많은 선거들, 서울시장 경선, 단일화 경선, 그 다음에 저희 전당대회까지 해가지고 약간의 특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직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처럼 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많이 모으고 또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세를 형성해 가지고 뭐 그분들이 보통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선거할 때 이제 많이 세를 과시하고 이런 게 있는데 모일 체육관이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시지라든지 정책이 좀 주목받는 선거가 되게 되다 보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보들 다 준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정책 공약들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후보라든지 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아까 외웠던 모든 후보들 전부 다 이번에 아마 좀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 제1야당으로 들어오셨지만 네. 그래도 삼지대에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제 예.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고 예. 안철수 대표도 또 밖에 계시고 예.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밖에 계신 분들.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제3지대가 진짜 양당에 대한 거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3지대를 하신 분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트렌드가 뭐냐면은 저희 당의 경선은 다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최재형 같은 이런 훌륭하신 분들도 와서 전혀 페널티 없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 경선 자체를 거부하고 나중에 단일화라는 아무도 합의하지 않은 판을 상정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국민들한테 좀 당위성을 좀 찾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단일화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되면은 어떤 그런 당 밖에 계신 분들과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후보의 몫입니다만은 저는 이번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 선거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데 네. 이재명 지사가 좀 대세론을 굳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경선이라는 건 제가 제도를 이해하기로는 결선 투표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고 결선 투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이제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낙연 지사의 어쨌든 좀 전격적인 판단 몇 가지 때문에 이낙연 지사의 이낙연 총리 지지율이 좀 오르는 모양새가 있다라는 보도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저희가 야당으로서 항상 긴장하고 어떤 두 분 이제 양자 대결로 압축된 것 같은데 두 분의 경쟁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 후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